저는 2030 세대들이 왜 걱정이 되고 이분들을 위한 정책이 왜 필요하냐면 이분들은 제 생각에는 잘못이 없어요. 아니 나가 열심히 취직해서 또는 관심을 가져서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집값이 오른대요. 지금 뭐지? 평생 못 살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요. 과거는 몰라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르는 시대만 겪어왔고요. 최근 7년 동안. 오르는 분위기, 집값 누가 올렸나요? 2030들이 집값 올리지는 않았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정치권이나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무리하게 집을 안 사면 안 되는 분위기로 등이 떠밀리면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은 이제 거래가 지금 극심하게 거래가 말랐고 예. 청약시장 당연히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수요가 주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받을 수 있을까? 앞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한 2007년 올랐으면 2015년 이때부터 오른 거예요? 네네. 오른 게? 본격적으로 올랐죠. 6, 7년? 그 다음에 최근에 뭐 한 3, 4년에 또 엄청 올랐죠. 데는 뭐 정말 현기증 날 정도로 맞습니다. 집 뭐 안 산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 막판에 영끌에서 이제 막판에 차 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쨌든 간에 가격 조정이 좀 온다고 하면 이전의 사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러면 뭐 부동산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는 올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게 참 어려운 숙제가요. 네. 이렇게 단기간에 사실 1년 만이잖아요. 작년 추석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고 네네. 금리가 오르면서 서서히 줄어들다가 올 5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차라리 5월이 나왔고요. 6월, 7월부터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면 저는 절대 법칙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꼭 지나가야 되는 길이 있거든요. 그 바닥의 길. 바닥의 길을 지나가야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바닥에 지나가야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수가 있는 있죠. 거죠. 산을 가더라도 내리막을 내려가야 네.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길이 있거든요. 바닥의 길이 있는데 바닥의 길의 시그널이 뭐냐면 우리 한 10년, 15년 전 이렇게 어려웠을 때 생각해 보면 고점 대비 30% 이상 조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이 더 많이 빠집니다. 전세 가율이 낮기 때문에 또 투자 수요들이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은 50%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에이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예를 주식도 아니고 들면 부동산이 50% 빠진다고? 말이 돼? 근데 말이 될 되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10년도에 개포주공 1단지가 11억, 12억 정도 갔었거든요. 2010년도에. 그게 2011년도가 되니까 8억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바닥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 이 정도면? 개포 들어가야 돼. 아니 10억, 11억이 8억까지 떨어지면 30%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예. 가야 돼. 2012년도가 가니까 5억 7천까지 빠지더라고요. 아찔아찔하죠. 가야 되는. 야, 큰일 났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망했나? 나 전화번호 바꿔야 되나? 막 걱정을 했거든요. 아니, 이게 너무 2년 만에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네. 자, 그렇게 빠질 수도 있다는 건데, 지금 호가나 시세를 보면 실제로 서울도 그렇고 다른 지역들도요, 고점 대비, 물론 일부 단지들, 네. 외곽의 일부 단지들은 뭐 20, 30%까지 내려온 단지들도 있는데, 그거는 일부 네. 단지의 일부 매물액이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정도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겠죠. 뭐. 아직은 전혀. 네. 집주인은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네. 자, 두 번째 시그널이 뭐냐면 이제 규제 지역의 시그널을 좀 봐야 되는데요. 서울에 최근에 이제 지방의 조정 대상 지역들 막 규제들 풀어졌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울에 네. 마지막이 서울이거든요. 마지막 종착지가. 서울하고 세종 정도만 풀고 지금 서울이 그거죠. 세종이 먼저 풀릴 것 같고요. 세종은 이제 투기 과열 지구는 풀렸고요. 예. 조정 대상 지역 남았는데 규제라고 하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요.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투기 지역이 있는데 순서대로 풀립니다. 투기 지역 먼저 풀리고요. 투기 과열 지구 풀리고 마지막에 서울의 조정 대상 지역이 언제 풀리느냐. 요게 이제 바닥의 신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서울의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린다는 얘기는요. 정부가 바라볼 때 이제 국토부죠. 네. 야, 큰일 났는데? 지금 서울 빨리 안 풀면 더 이상 안 되겠어.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야. 빨리 풀어야 돼. 라고 할 때 서서히 외곽 지역부터 이렇게 풀어나가거든요. 지금 또 사실은 풀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방 풀고요. 이제 수도권 외곽 지역도 풀고, 수도권 풀고, 중심 지역 풀고, 서울 외곽 지역 풀고,
강남 마지막에 네. 강남 조정 대상 지역을 푸는데 그게 언제일까를 우리가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강남의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릴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국토부 원희룡 장관님 얘기하는 거 보면 내년 하반기나 2024년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단 말은 이제 그게 풀리기 전까지는 사실 시장은 더 안 좋아지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리막으로 찍으러 가는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정부는 항상 통계나 시장을 조사를 하거든요. 모니터링을 하는데 서울의 조정 대상 지역을 풀었다는 얘기는 정부가 바라볼 때 야 이거 올 때까지 왔다. 네. 이거는 더 이상 관망하면 안 돼라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는 시그널로 봐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신호는 이제 서울의 규제 지역이 풀리느냐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제일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이게 마지막 고비인데요. 우리 2020년 네. 작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패닉 바잉 연끌 막 해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진짜 맞아요. 이거 안 하면 이번에 큰일 안 나는 하는 거 분위기. 이제, 뭐 예. 이거는 벼락거지가 될 것 같고 예. 이거는 진짜 뭐 필수야. 선택이 아니라 필수 막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요. 진짜 바닥이 오면 이제 반대 현상이 생깁니다. 집주인들이. 이제는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탈출해야 돼. 이거는 끝났어. 음. 빨리 투매, 패닉 셀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패닉 셀링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을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고점 대비 30%도 안 떨어졌고요. 서울의 규제 지역도 안 풀렸고요. 패닉 셀링 현상 전혀 아주 일부 급한 사람들, 뭐 양도세라든지 이런 거 혜택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빨리 떨어지면 V자로 갈 거고요. 서서히 가면 한 3년, 2, 3년 정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 3년이 갈지 1년이 갈지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그냥 한 1년 만에 빨리 가고 그냥 빨리 좀 가고. 가자라는 마음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왜? 우리가 심리라고 할 때요. 항상 매수자 관점이 아니라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내가 집주인이고 매도자면 과연 집어 던지고 고점 대비 30% 더 넘게 해서 빨리 30%를 맞기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네. 집주인들 마음은 그거예요. 일단 끝까지 버텨보고요. 하다 안 되면 또 중간에 금리 인상이 멈추면 또 매수자들이 들어오면서 또 일시적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희망을 가지죠.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지켜볼 거야. 그럼 또 6개월, 1년 가요. 그러면서 과거 사례를 보면 2년에서 3년 정도 간 다음에 집주인들이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내려놓고 던질 때가 바닥이고 그 시기가 지나면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그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이제 사실은 뭐 금리나 여러 그동안에 과하게 올랐던 거를 조정하는 기간인데 이제 조정의 초입 기간에 들어간 거고요. 네. 어느 정도 가격 내지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이제 몇 개 시그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주식도 똑같거든요. 그렇죠. 항복이라는 거예요, 항복. 왜냐면 주식이 맞습니다. 막 올라가면요. 네. 소장님 그 주식 좀 사봐요. 그러면 안 사거든요. 맞습니다. 옛날에 똑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거. 네. 샀어요? 안 샀다 그러면. 아니, 사라 그랬잖아요. 네. 사볼까? 에이, 그래도. 또 올라. 그러면 이제 참다가 사면 그게 이제 고점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이 가격에 내가 왜 팔어? 그동안 보유했던 그 비용도 있고. 그죠? 맞습니다. 떨어지면 10% 빠지면 아이, 조정 10%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조정이지 뭐. 그렇죠. 그죠? 네, 맞습니다. 20% 빠지면 역사적으로 이 정도면 돌아 나왔다는데 또 빠지면 이제 에라 모르겠다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저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심리가 적용되고요. 부동산이 이제 고점에 우리 막 이제 꼭지 때 패닉 바잉 하고 할 때도 사실 저는 주변 사람들 이제 많이 봐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박사님 말씀처럼 휴먼 인덱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니야. 나는 대출 받기도 싫고 나는 부동산 투기도 하기 싫고 집 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네. 하시는 분들이 2020년, 2021년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면 저는 항상 말씀합니다. 꼭지라고.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또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사실 부동산도 여러 이해 당사자가 있어가지고요. 네. 집을 가지고 계신 분, 그 다음에 금 영끌에서 사신 분 드셔도 됩니다. 네. 드신 분, 사신 분, 그다음에 지금 사려고 하는 분 굉장히 많은데. 그럼요. 매수자 입장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네. 왔죠.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매수자라고 지금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네, 왜요?
그래서 사기는 사야겠는데 이제 좋은 기회가 왔어요. 이제 드디어 조정이 됐구나. 나 이제 칼자루 내가 쥐었어. 그래서 이 칼을 언제 휘둘러야 돼? 금리 인상이 멈추면 들어가야 돼? 아니면 뭐 3년을 기다려야 돼? 3년 너무 긴데? 그렇죠. 그러다 또 오르면 어떡하지? 지금 매수자들도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최근에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금리 인상 멈추면 무조건 들어가요? 10% 조정되면 들어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역시 집주인들도 머리가 아프지만 매도인도 머리가 아프지만 매수인들도 지금 집값이 떨어질수록 계산기는 더 복잡해지고요. 사실 네. 우리 작년만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집값 떨어지면 나 집 살 거라고. 그렇죠? 실제로 떨어지면은 못 제가 사요. 집 못 사. 주식도 똑같네. 똑같잖아요. 예, 예. 또 못 사잖아요. 그 법칙이거든요. 제 폭락할 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2012년도 굉장히 어려울 때. 네. 그때 누가 샀냐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 그때는 부산, 창원 지역들이 올랐거든요. 네. 서울은 공포에 질려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정부에서 규제를 다 풀어줬죠. 서울 규제 지역 풀고요. 추가로 규제를 더 풀어주는 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양도세 특례라고 5년간 양도세 면제 이런 혜택을 줘요. 정부가. 그거는 마지막 카드예요.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에 나왔는데 5년간 양도세 면제, 양도세 특례가 나오면 이제 정부에서 나올 카드가 없습니다. 우리 다 풀어줬어. 이제 우리 곳간 다 열어줬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 그때가 2013년이었는데 정부가 사라고 이제 카드 없어라고 했는데도 서울 분들은 아니야 더 떨어져. 아니야 지금 아니야. 나 무서워.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야 무슨 소리야. 지금 들어가야 될 때잖아 라고 해서 용감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로 떨어지면 굉장히 무섭고요. 떨어지는 칼날 잡기가 굉장히 그렇죠. 좀 어쨌든 어렵습니다. 단계적으로 규제가 풀리는 걸 이제 보면서 사실은 사고 싶은 분들도 요즘 뭐 좋은 기회지만 아직까지 규제가 있어서 대출 규제 같은 게 있어서 뭐 9억 원 이상은 자기 돈 있어서 살잖아요. 사고 맞습니다. 싶어도 사실 뭐 대출 못 받으면 자기 돈으로 살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게 서서히 풀리게 되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부동산이니까 주식이 아니라 좀 네. 물릴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론은 그런데요. 현실은 그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대출을 풀어주면 집 살까? 네. 대출이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집값도 떨어지는데 대출이 무슨 상관이야? 이제 이런 분위기. 작년에는 대출을 안 해줘서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저는 대출 규제 다 풀어줘도 안 살 것 같습니다. 저도 안 살 거예요. 네. 지금 분위기에서 왜 사요? 기다렸다가 바닥 확인하고 들어가야죠. 저 같으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요. 말은 대출이라고 하는데 저는 대출도 우리 마음은 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살 때는 떨어지는 집 안 사고 싶잖아요. 올라가는 집 사고 싶지.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매수자들이 올스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아파트가 좀 길어지는데 워낙 중요한 얘기고요. 궁금증이 많아서요. 뭐 조금 더, 어쨌든 어쨌든 사는 사람은 막 써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최소한 금리. 네.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그널은 반드시 봐야 되고요. 네. 저는 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멈추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 그렇겠죠. 보면은 계속 올릴 수도 없고요. 과거를 보더라도 미국이 지금이 이제 올리고 있는데 네. 5% 저는 넘기기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기준금리 5%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저는 4% 넘기는 힘들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3% 찍었는데 네. 이제 1%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올릴 거잖아요. 그게 0.5가 될지 0.25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올리면 이제 최대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럼 그 단계가 가면 이제 관망으로 네. 이어지면서 이제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도 지금이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하면서 이제 매수자들이 좀 유입이 될 네. 겁니다. 여러 부류가 있다 그랬는데 뭐 다주택자도 있을 수 있고요. 다주택자도 뭐 그전에도 다주택자들은 기회를 봐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네. 김 대표님, 김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네. 다주택자도 그렇고 일단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패닉 바잉으로 사서 금리 오르는 분들,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고심인데 네, 그런 맞습니다. 분들이 그렇다고 빠질 게 보인다고 해서 지금 팔리지도 않는데 내다 맞습니다. 팔고 다시 사긴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분들은- 손실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감내하면서 어쨌든 이 시간을 보내야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팔고 싶어도요. 네. 팔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팔고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사야 많이 사면 되는데 되는데. 그게 거래 비용도 들어가고요. 중간중간에 또 팔리지도 않고요. 팔리지도 않고. 결국에는 손해 보면서 팔아야 되거든요. 팔았다가 이제 과거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바닥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바닥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예. 바닥을 찍고 상승장이 들어갈 때에도 그 부분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 트라우마. 주식은 그거는 조금 가능하거든요. 주식은 좀 다르죠. 부동산보다는. 예를 들면 용기를 내면 팔았다가 혹은 팔면서 다른 주식으로 이제 리밸런싱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하죠. 근데 부동산은 뭐 예를 들면 지금 있는 걸 팔아서 뭐 예를 들면 뭐 상가를 가든 오피스 리밸런싱도 잘 안 되는 거기 쉽지 때문에 않아요. 않죠. 그것도 어렵고요. 부동산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덩치가 크잖아요. 네. 한 번 데미지를 받아버리게 되면 네. 한 번 손절매를 한다든지 사실 100%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없거든요. 갭 투자에 뭐 이렇게 하면 10억짜리 아파트를 투자해도 사실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연끌하신 분들이 1억, 2억 자금으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네. 1억, 2억으로 이제 혼인신고를 안 하고요. 한 사람은 담보대출을 받고 한 사람은 세입자로 들어와서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하고 부모님 신용대출을 받다 보니까 자기 자본이 1억, 2억에 나머지는 레버리지인데 2억이 떨어지면은 팔아도 이제 내 자기 자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데미지가 뭐 주식도 이제 크게 손해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하면 남은 돈으로 또 이게 리밸런싱 하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부동산의 단점이 한번 데미지를 받아버리게 되면 네. 5년 후에 다시 기회가 올 때도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2030 세대들 처음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들 있잖아요. 우리 나이 때들은 좀 경험을 했잖아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도 봤었고 좀 더 지나면 IMF 외환위기도 네. 있었고 2012년도 11년도 서울 침체도 봤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2030 세대들이 왜 걱정이 되고 이분들을 위한 정책이 왜 필요하냐면 이분들은 제 생각에는 잘못이 없어요. 아니 나가 열심히 취직해서 또는 관심을 가져서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집값이 오른대요. 지금 이건 은 뭐지? 평생 못 살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요. 과거는 몰라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르는 시대만 겪어왔고요. 최근 7년 동안. 오르는 분위기, 집값 누가 올렸나요? 2030들이 집값 올리지는 않았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정치권이나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무리하게 집을 안 사면 안 되는 분위기로 등이 떠밀리면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는 최근에 우리 안심전환대출 네. 근데 문턱이 터무니없잖아요. 뭐 4억? 4억짜리 집이 어디 있다고. 그래서 빌라 정도만 해당이 되는데 저는 생애 최초로 이렇게 주택을 구입한 2030 세대들에 대해서는 네. 정부가 다 뭐 이렇게 뭐 도와줄 수는 없어도 적어도 대출이라도 안심전환 대출로 좀 저리 고정금리로 좀 갈아탈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그런 정책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아이고 우리 주식 때문에 맨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허구한 날 이제 저희는 투자 고민하고 있는데 부동산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집도 고민할 게 많은 그죠? 고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뭐 사실은 주식만 아니라 다 우리가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은 더 사실 중요한 자산이죠. 네. 맞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최근의 경향이나 사실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전망들을 좀 했고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어쨌든 적어도 뭐 이제 올해는 이제 시작이고 그죠? 네네. 내년 뭐 상반기 정도의 금리 인상 시그널 그다음에 더 뭐 1년 2년 보면서 규제가 풀리는 시그널 이런 걸 보면서 각자 매도자는 매도자대로 매수자는 맞습니다. 매수자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 밖에 또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이슈가 있는데요. 다음 파트에서 이어가겠습니다.